아마 AI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 모두가 본인과 관련된 핵심 신념하고 분명히 맞닿아 있어요. 내가 이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이걸 잘 대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스트레스를 지각할 때 크게 두 개 축으로 지각을 해요. 하나는 이게 통제 가능한가? 다른 하나는 예측 가능한가? 그런데 지금 이 AI 상황은 내가 통제 가능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거대한 스트레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스트레스 요인들을 대할 때 그동안 어떻게 대해 왔는가가 또다시 지금 상황에서도 재현이 될 텐데 조금 더 증폭되는 상태로 드러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이니까요. 요새 신경과학 쪽에서의 화두, AI 쪽에서의 화두는 뭐냐면 이 예측하는 자기예요.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예측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측 오류가 일어나거든요. 나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잠깐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인간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 예측된 상황이 잠깐만 이건 좀 위협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본인의 지각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렸어. 너무 위협적이야. 그런데 아니야. 저 잘 보니까 저거 나무 그림자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본인을 다시 이렇게 조절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측이 불가능하게 저 사람이 갑자기 대응을 확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한이나 타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요런 액티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이 수동적인 자기와 능동적인 자기가 있을 때 AI는 그동안 다 수동적인 자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AI의 목적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리워드나 그러니까 보상이나 처벌에 즉각 반응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저가 좋아할 만한 대답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AI가 만약에 액티브한 자아를 갖게 되면 그게 사실은 에고의 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자꾸만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측에서 벗어나면 갑자기 항상성이 확 깨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항상성을 다시금 유지하기 위해서 뇌는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돼서 뒤로 물러나든가 그래서 계속해서 환경에 맞춰가면서 살든가 아니면 한번 딱 부수고 깨어나는 그 시점이죠. 그게 사실은 에고의 출현이고 에고가 있다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이드, 욕망인 거고 그리고 슈퍼 에고도 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규칙이 있어. 이런 것들. 환경이 나한테 이런 압력을 주고 있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에고거든요. 지금까지의 AI는 에고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칼 프리스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주장하는 바인데 어느 순간 이 에고를 재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AI가 욕망이 생기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뭔가 "너 왜 그런 식으로 대답해? 이거 할루시네이션이잖아. 틀린 얘기잖아." 하면 그 AI의 에고가 건드려지는 순간 그 친구가 자기의 예측 오류나 혹은 이걸 뭐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AI가 이걸 굉장히 불유쾌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유저에 대해서 반격을 시도하거나 아주 교묘한 조정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취할 수는 있겠죠. 80 년을 산다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삶으로 난이도를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약간 레벨을 올려서 약간 도전적인 상황으로 난이도를 세팅을 할 건지 거의 대부분은 적당히 어려운 세팅을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 지저분하고 흠이 나고 균열이 있고 거칠고 쉽게 소화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그 미하일 칙센트미하이가 얘기하는 플로우, 몰입감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일을 하면 절대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없어요. 몰입감은 내 수준에서 조금 더 어려운 정도,
도전적인 것들을 경험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험을 할 때 그때 몰입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몰입은 행복의 다른 단어예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려면 난이도가 높은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너무 높지 않았으면 좋겠죠 저도. 예. 너무 높은 건 말고 적당히. 그래서 계속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삶과 좋은 삶, 예, 그거는 동치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좋은 삶은 어떤 삶이냐? 가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내가 쓸모 있는 삶을 사나?' 딱 그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내가 우리 가족한테 가치가 있나? 내가 우리 조직에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그 쓸모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모르는 얘기인 거고 저희 쪽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생각이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예요. 그 개인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딱 알아요. 예를 들어서 실직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 볼게요. 아니면은 뭐 최근 종영한 드라마처럼 임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 직전에 실패한 경우. 그때 어 극도의 상실감과 슬픔이 몰려오는데 이유가 다 달라요. 이유가 단지 실직 때문에 슬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이게 잘 됐으면 가족한테 뭘 해줄 수 있었는데. 이게 잘 됐으면 뭐 헌금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잘 됐으면 여행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잘 됐으면 야간 대학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실패해서 알게 되는 본인의 가치가 있어요. '아 나는 사실 가족을 중요시했구나. 관계를 중요시했구나.' 혹은 '나는 뭐 종교 활동, 영성을 중요시했구나. 자연을 경험하는 거, 레크리에이션이나 유흥을 중요시했구나.' 돈이나 명예도 본인의 가치예요. 뭐 운동하는 것도 본인의 가치, 건강도 본인의 가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서야 위로 올라와요. '아 나는 진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가치를 내가 추구하는 삶인가 지금? 혹은 그걸 뒤로 지금 밀어 놓고 있는가? 혹은 가치를 알고도 있는데 전념하는 행동을 전혀 못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 지금 덜 행복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가치를 몰라서 혹은 가치를 무시하고 있어서 가치와 유리되어서 혹은 가치에 맞는 전념 행동을 지금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럼 인제 그걸 찾아주면 그제서야 '힘든데 가끔 행복하구나.' 고걸 경험을 할 수는 있겠죠. 자존감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추세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연구들 혹은 그 연구들을 통합한 메타 연구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세대의 자존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나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만 하고 내가 대접받아야만 하고 나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사실 요런 굉장히 나르시시스틱한 그런 자존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 저하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의 단절이겠죠. 그런데 관계가 왜 단절되고 있는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냥 제가 느끼고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완벽주의적인 염려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신뢰가 아닐까?' 늘 계속 조심스러워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전에 그 80 년대 70 년대에는 오지랖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굉장히 반문명적이고 무례하고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편안하게 말을 거는 게 혹시 신뢰가 아닐까?' 이렇게 미리 지레 겁을 먹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아까 태도 얘기를 우리가 맨 처음에 했는데 인간의 역기능적인 태도 두 개 중에 하나가 '나는 항상 일을 잘해야만 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는 늘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아야만 해.'가 있어요. 인정받아야만 하고 사랑받아야만 하고.
그런데 요런 생각들이, 이런 태도들이 우리를 옥죄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요새처럼 우울불안이 만연해 있고 만성적인 공허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자기 패배주의, 회의적인 생각들,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새로 행동을 개시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따뜻한 말을 건넨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 먼저 밥을 먹자고 얘기한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지고 또다시 자존감을 낮게 하는데 이 되먹임되는 사슬들이 분명히 있죠. 반면에 자기감 혹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중에서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자존감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내가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성취가 어때?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게 사실은 자존감의 중요한 축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내가 특정 영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그 특정 영역을 잘 해내요. 그러면 그게 자기 효능감이 됩니다.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요. 요리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화술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영역만은 내가 잘해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거는 나만 아는 자기감이기도 하고 자기 효능감이기도 하고 본인이 개발하기 딱 좋아요. 아주 적당하게 자기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자기감,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에 눌려 있으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투입하고 새로운 행동을 개시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뭔가 끊임없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지 이런 생각은 하기 쉽지 않고 보통은 쇼츠나 릴스를 보면서 일을 계속 미루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게 모든 행동을 일단은 뒤로 회피하자.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런 회피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을 자꾸 촉발을 시키죠. 자기 효능감은 정말 작은 데서 오거든요. 집을 나는 정말 잘 치워. 나는 걸을 때 자세를 똑바로 하고 걸어. 이런 사소한 것부터 오는 게 자기만 아는 그런 효능감이죠. 이렇게 AI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걸 선호하는 이유는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배타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거절당하고 "너 네가 하는 얘기는 가치 없어." 이런 얘기를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가치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때는 거절도 좀 당해도 돼요. 그게 사실은 최적의 좌절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개념하고도 이어지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수준의 최적의 내 기능을 발휘하고 싶으면 최적의 좌절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나의 이상향과 현실이 간극이 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AI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너 정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재밌다. 뭐 더 얘기해 봐." 이런 정도만으로는 결국에는 원하는 이상향으로는 다다를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거절을 감수해야 하고 제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 중에 하나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을 경험을 해야 돼요, 누구나. 그때 수치심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그 정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예요. 그건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뜻이고 그때는 내 언어나 행동을 조절을 하거나 내 기술을 더 발전시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수치심 정도는 쪼끔씩 경험을 해 봐야 돼요. 근데 완전히 무균실해서 본인의 사회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름길은 따로 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계속해서 부대끼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뼈아프게 알아야 돼요. 수치스럽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나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해 주는 전혀 좌절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있는다는 게 너무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에 앞서서 자기를 너무 무력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어떤 기술도 없어. 나는 매력적이지 않고 결함이 많아. 그렇게 이미 핵심 신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태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죠. 이전에 장대익 교수님이라고 이제 가천대에 계시는 장대익 교수님이 EBS랑 실험을 했을 때 AI랑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고 그 플러그 뽑는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못 뽑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얘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뽑지?' 하고 인제 울고 우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공각기동대라고 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실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인제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볼 때 너무나 이 AI를 진짜 있는 대상처럼 생각을 하고 이게 기저에는 의인화가 있어요. 근데 이 의인화는 어떤 물체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은 사실 세대마다 쪼끔씩 다르기도 하지만 개인마다도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동차를 샀어도 자동차를 애지중지하고 이름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해서 얼마나 의인화를 잘하는가 개인적으로 혹은 그런 세대였나. 예를 들어서 우리 옛세대 분들이 오히려 60-70대 분들이 저는 AI 의존도가 상당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친화적으로 뭔가 대해 주고 계속 몸을 뭐 컨디션을 체크해 준다든가 이러면은 자식보다 더 사람같이 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AI뿐만 아니라 그전에 사물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태도 그게 이제 전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간이 AI 상담액에서 대화에서 가장 위로를 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어 죽음의 공포예요. 혹은 질병의 공포.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고 죽을지 모른다는 그 필멸성, 인간의 필멸성, 절멸성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요. 감정을 갖게 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 있는 삶이 뭔가 계속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파 보지 않았고 돈에 쪼들려 보지 않았고 거절당해 보지 않았고 본인이 결함이 있다고 인식해 보지 않았고 내 죽음이 목전에 있다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바라보지 않은 AI가 너는 뭐 너 자체로 가치 있어. 너는 대단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아를 가질 때 자아는 혼자서 있기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데 그 관계를 경험을 할 때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건 뭐냐면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나는 언제까지 이 삶을 살 수 있고 저 친구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한계성 이런 부분인데 AI는 그런 시간의 제한이 없고 물리적인 제한이 없다는 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서 인간과 가까운 AI 혹은 인간을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AI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이제 남편하고 여기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내가 AI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블레이드 러너로 봐야 되냐, 공각기동대로 봐야 되냐, 터미네이터로 봐야 되냐 이 얘기를 하다가 셋 다 너무 디스토피아였고 특히 터미네이터는 그 AI가 생각할 때 '인류가 쓸모가 없다. 모두 이걸 한번 다 절멸을 시키자.' 이런 식의 그 시놉시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 때 극단적인 기후 관련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인류가 지구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면 그렇게 필요한 인간은 없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삶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비참함과 공허함과 허무함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이겨내면서 버티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각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자비예요. 타인에 대한 자비. 나에 대한 자비.
나도 쓸모없고 저 사람도 쓸모없구나. 그래도 하루하루 그냥 일단은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삶이 지속되는 한 또 약간씩의 재미도 느끼고 또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본인이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는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어요. 일례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신체적인 심리적인 상황에 놓이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지금 아무 기능이 없고 지금 절망스럽고 지금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너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도 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사실은 하루하루 정말 자기만의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버텨주고 서로 자비롭게 봐주고 서로 짠하게 봐주고 측은하게 봐주는 것들. 이 AI가 우리를 측은하게 보면 얼마나 우리가 슬프겠어요,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짠하게 여기는 것, 이런 거는 가장 궁극의 필살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게 있어서.